네, 이번 주에는 우리 6주차 워크북 산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13페이지고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우리 산유화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시가 바로 김소월의 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거야. 우리 김소월 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먼저 한번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. 우리 김소월 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둬야 될 건 김소월 시에는 항상 어떠한 음보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우리 음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? 동일한 음의 길이만큼 끊어 읽게 되는 거야. 그럼 그렇게 끊어 읽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형성돼? 운율이 형성되는데 그걸 우리는 음보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. 알겠지? 그러면 이 시에서는 어떠한 음보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. 일단 이 시를 한번 선생님이 살짝 적어놨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. 됐니?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는지 이해가 되지? 봐봐. 어떻게?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. 그치? 그러니까 몇 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게 됐니? 바로 세 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게 됐잖아.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? 바로 삼음보라고 말하게 됩니다. 삼음보. 만약에 네 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게 되면 당연히 사음보겠지만 얘는 바로 뭐다? 삼음보인데.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할 건 얘는 세 글자, 얘도 세 글자, 근데 얘는 네 글자잖아. 근데 선생님이 방금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? 동일한 음의 길이만큼 끊어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지. 그러니까 세 글자를 읽을 때와 네 글자를 읽을 때 글자 수는 다르지만 바로 읽어야 되는 총 시간은 무엇해야 돼? 같아야 돼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느리게, 얘는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읽어야 그래야 동일한 길이만큼 끊어 읽을 수가 있는 것이겠지.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산에는 꽃 피네, 꽃이 피네. 됐니? 동일한 음의 길이 느껴지지? 네, 그렇게 끊어 읽게 되는 것이고요. 이렇게 삼음보의 운율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민요적보다 율격이다. 얘들아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번 주 정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운율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. 거기에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 삼음보는 뭐다? 민요적 율격이다. 내가 주말에 물어볼 거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삼음보, 민요적 율격까지 생각해 봤습니다. 근데 얘들아 이 시를 너희들이 한번 읽어봐.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봐. 읽었지 얘들아? 내가 멈출 필요는 없지. 그래 너네 읽어봤지? 그럼 읽었으면 특징적인 게 있을 거야. 어떤 게 또 특징적이냐? 바로 이 시에는 바로 수미상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야. 편석의 특징 중. 그럼 우리 수미상관이다라고 했을 때 수는 머리 숫자, 미는 꼬리 밑자.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뭐다? 같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얘들아 이 수미상관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시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. 살짝 달라진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? 1년에서는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년에 가서는 꽃이 뭐 한다? 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. 그럼 우리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건 꽃이 무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꽃이 생성되고 있다. 그런데 우리 4년에 보니까 꽃이 무엇하고 있니? 지고 있지. 소멸되고 있네. 그러니까 바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던 거야. 그치? 그러면 결국 이 시를 이야기해 보면 결국 이 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연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지니고 있는 거야?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반복되는 즉 자연의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다? 순환적 질서를 우리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수미상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라 여기서 꽃이 1년에선 피네. 근데 마지막 년에 가면 진해였잖아.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처음과 끝이 비슷한데 살짝 달라졌지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반복과 그다음보다 변주. 반복과 변주.
그러니까 얘들아 반복했다. 충분히 이해가 되지? 그 다음에 변주는 뭐 했다?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변주.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. 또는 얘를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따라서 우리 수미상관의 표현상의 특징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이연을 읽어보면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했어요. 얘들아 봐봐. 우리 이연에서 아니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식구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라고 하는 것, 이게 바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얘들아 우리 저만치 혼자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 얘들아? 그치, 일정한 뭐가 느껴져?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, 여러분들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? 근데 우리 이 거리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거리감을 느끼는 거리감의 대상들이 무엇이냐, 또는 그 거리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,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뭐다? 두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러면 여기서의 저만치 혼자서가 바로 무엇과 무엇 사이에? 바로 꽃과 꽃 사이에 나타나는 바로 뭐다? 거리감이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되니? 그러면 이 꽃과 꽃 사이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꽃은 이 꽃과 무엇?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어 있는 존재라고 봐야겠지. 그러니까 이 꽃 그러니까 어떤 존재야? 그치, 바로 고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. 만약 이 꽃을 누구라고 생각해 본다면, 얘들아 이 꽃을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? 인간이라고 생각해 봐. 결국 인간과 인간도 무엇했다? 바로 저만치 혼자서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지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꽃이나 인간이나 결국 어떤 존재이다? 바로 근원적으로 바로 고독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치? 그 다음 두 번째, 여기서는 이번에는 화자가 꽃을 봤을 때 이 꽃이 화자로부터 이러한 거리감을 지니고 있다. 이런 해석도 우리가 가능합니다. 그랬을 때 화자가 꽃을 봤을 때 그 꽃은 저만치 피어있기 때문에 그치, 닿을 수 없는 어떤 운명적 거리를, 그치? 닿을 수 없는 어떤 운명적 거리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. 운명적 거리를 느낄 수도 있다,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일단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결국 이 저만치 혼자서를 통해서 바로 뭐다? 바로 꽃과 꽃 또는 인간과 인간은 근원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? 고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 우리 3년 보시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다. 그러니까 여기서 새가 산에서 사는 이유는 꽃이 좋아서야. 그러니까 이 새에게 있어서 얘들아, 이 새에게 있어서 바로 꽃은 바로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? 바로 새가 무엇하는, 좋아하는, 그래서 새가 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여기서 이 꽃은 바로 화자가 무엇하는 존재라고 봐야 돼? 화자가 바로 좋아하는 또는 동경하는 또는 지향하는 뭐 그러한 존재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지. 그런 동경과 지향의 존재로서의 무엇을? 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를 선생님이 이 시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박제삼의 한이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는 일단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. 한이라고. 우리 한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커다란 슬픔.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니? 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시는 제목에서부터 정말로 엄청난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. 그러면 이 시에서 화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인지, 그치? 그 슬픔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, 그게 바로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 두 번째, 우리 슬픔이다라고 하는 것, 한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. 그치?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야. 그러면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한, 슬픔, 있다는 걸 어떻게 시에서 형상화했느냐, 그치?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일단 우리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.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
네. 일단 여기서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걸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니? 바로 네, 도치법이 되겠죠. 일단 여기서 뭐가 사용되어 있다? 바로 도치법이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얘들아, 이 도치법이다라고 하는 건 문장의 어순을 바꿨을 때, 그치? 바로 문장의 어순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? 도치법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얘들아, 이 시는 원래 어떻게 읽었어야 돼? 서러운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아마도 감나무쯤 될 것이다.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될 거야. 그치? 근데 요 내용이 끝에 와야 되는 게 앞으로 먼저 와 있잖아. 그러니까 바로 뭐다? 어순의 변화, 도치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런 도치법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냐? 그러니까 서술의 위치를 보면 보통 어순이 변화할 때 이런 도치법을 사용할 때 다른 것들도 많이 쓰이지만 대부분 무엇의 위치 변화? 바로 서술어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도치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뭔 얘기냐? 우리 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는 항상 어디 와야 돼? 문장의 제일 끝에 와야 되는 거잖아. 그치? 근데 만약에 문장의 제일 끝에 와야 될 서술어가 어디에 와 있다면, 중간, 앞에 와 있다면 그건 어순이 뭐가 돼 있다? 변화돼 있다,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도치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도치법을 찾는 요령은 뭐다? 서술어의 위치 변화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. 그럼 다시 내용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. 뭐다? 이 감나무쯤 될 것이다. 무엇이? 서러운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아마 뭘 거다? 감나무쯤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나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뭐야? 감나무인 거지. 되니?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무엇을 통해서? 감나무를 통해서 바로 서러운 나의 사랑을, 그치? 서러운 나의 사랑을 무엇했다?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. 우리 나무라고 하는 건 얘들아, 나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청각적 대상이 아니라 뭐야? 시각적 대상이지. 우리 문제에서는 이 감나무가 청각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던 것이고요. 우리 감나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? 서러운 화자의 사랑을 무엇했다? 바로 서러운 사랑을 바로 시각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시 이 서러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들아, 이 서러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잖아. 근데 그 추상적인 것을 무엇했어? 감나무라고 하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무엇한 거야? 시각화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지?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. 그럼 얘들아,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니? 바로 감나무가 되겠지. 그렇지? 이것은 바로 뭐다? 네, 감나무가 되겠고요. 그러면 이 감나무가 제대로 뻗을 때는 어디밖에 없다? 저승밖에 없다. 근데 우리 감나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서러운 사랑을 뜻하고 있었던 거잖아. 그렇지? 근데 여기서 화자의 사랑이 왜 서러운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단서를 일단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저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왜 서러운 한해, 슬픔에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치? 저승,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등지로 가서 바로 무엇하겠다? 휘두러질까 본데라고 말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결국 이 저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뭐 했구나?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치?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? 저승에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사랑의 나무가 뻗어갈 때는 어디밖에 없는 거야? 저승밖에 없는 거죠. 알겠니?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왜 서러운지, 서러움의 이유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었어. 왜? 사랑하는 사람이 뭐 했으니까? 죽었으니까. 됐지? 그리고 얘들아, 이 감나무가 저승으로 뻗어간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의 마음을 무엇하고 싶다? 전하고 싶다, 표현하고 싶다. 그 사람이 비록 뭐 했다 할지라도,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 되겠지. 알겠니?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로 내 서러운 사랑의 마음을 바로 사랑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야? 전하기 위해서.
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, 그래서 이 감나무가 어디로 뻗어가게 되는 거니? 저승으로 뻗어간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. 여기까지도 얘들아 이해되지? 그 다음 볼게요. 그러나 일단 그러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뭐가 전환되고 있냐?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건 열매가 될는지 몰라. 잘 보자. 되게 슬퍼. 왜 슬프냐 봐봐. 그 사람의 앞마당에 그 사람 바로 사랑하던 사람이 되겠지, 그치? 화자의 어떤 사랑의 대상이야. 근데 그 사람이 심고 싶던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. 싶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떤 소망이야, 그치? 알겠니?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그러면 그 사람이 소망했던, 소망의 무엇? 혹은 원했던, 바로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건 얘들아, 열매라고 하는 건 여기서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자?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?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 부분에서 왜 슬픔이 느껴지게 되는 거냐? 잘 봐.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저승으로 간, 즉 죽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나무가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지, 그치? 근데 이렇게 감나무가 뻗어가는데, 그래서 그 감나무가 그 사람 등 뒤에서 휘두러질까 본데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원했던, 소망했던 그런 사랑이 나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조차보다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야. 알겠니? 그러니까 바로 나의 사랑이라고 하자. 나의 사랑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, 또는 그 사람이 무엇했던, 소망했던 사랑이 이것이 같은 건지,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걸 뭐 하겠다?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. 알겠니? 그러니까 내가 저승에까지 가서 님에게 내 사랑을 전하고는 싶은데, 근데 그 사람이 원했던 사랑이 나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,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지. 그러니까 또 슬픈 거야. 알겠니? 그치? 저승에까지 가서 내 마음을 전했는데,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나는 너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러면 그 슬픔이 더 어떻겠니? 커지겠지. 그런 뜻인 거다. 그 다음 볼게요. 새로 말하면 그 열매의 빛깔. 여기서 그 열매의 빛깔은 바로 뭐야? 바로 나의 사랑. 아까 이야기했던 요 서러운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의 어떤 빛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이건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열매의 빛깔,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그 사랑이 바로 뭐였냐? 그 빛깔이 내 전 서름이요 소망이다. 그러니까 이 열매의 빛깔은 결국 뭐였다? 내 삶 전체의 서름이자 소망이었었던 것이다. 그러니까 너에 대한,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, 썸 이런 게 아니야. 잠깐 호감이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그만큼의 어떤 커다란 존재였었던 사랑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. 알겠니? 그러니까 바로 이 누구에 대한,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,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나 컸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. 바로 서름이자 내 전 서름이자 내 전 소망으로 느껴질 만큼의 그만큼 커다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. 알겠지 얘들아?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이 시는 제목에서부터 너무나 슬프다를 말하고 있는데, 그럼 뭐가 슬프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슬픔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느냐? 감나무라고 하는 시각적 대상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슬픈 사랑, 서러운 사랑을 무엇하고 있다?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주었고요. 그리고
그러면 이제 일단 이 서러움이 감나무를 통해서 형성화됐다고 한다면 그럼 이 화자가 왜 슬픈지를 봐야겠지. 왜 슬프냐? 그 슬픈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뭐해서 죽었기 때문에 슬프다.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럼 두 번째로 슬픈 이유는 나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사람이 소망했던 사랑이었는지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. 알겠니?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화자가 슬픈, 서러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럼 세 번째, 화자가 왜 슬픈 거냐? 이 열매의 빛깔은, 이 열매의 빛깔은, 이 열매의 빛깔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을 뜻하는 거다. 그치?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엄청 내 전체의 서름이자 소망이었던 사랑이었다. 소망이었던 사랑이었다.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알까? 모를까?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화자는 무엇하고 있다?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.